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에 대한 소식인데요. 유럽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전문 이사를 구인했다. 자격 요건은 근무 경력 15년 이상 등의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그것도 핀테크 분야. 이렇게 하는 배경은 불확실한 규제로 인해서 본사 이전에 따른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의 생각을 좀 많이 담아서 앞으로 설명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그만큼 플랜 B를 가동한다는 거죠. 이거에 따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플랜 B를 가동해서 최대한 리스크를 좀 줄여보겠다라는 측면인데, 유럽 시장 가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예. 왜냐? 달러 시장을 놓친다고 하면 성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매번 이야기를 했다. 이 리플 쪽에서 요구했던 ODL에 대한 시스템으로 보면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게 저는 기존에 있던 모델링에 대한 문제적 제기가 안 나온다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미국과에 대한 합의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XRP, 리플 쪽이 생각했던 그 합의 부분이 명확하게 좀 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트의 조정 채굴자 매도 때문에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2020년 12월 26일에서 30일 나흘 동안 채굴자 지급에서 대략 비트코인 2만 1000개가 빠져나갔는데요. 이것으로 이 물량이 적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겁니다.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은 2.6만 달러에서 2.9만 달러까지 오히려 상승을 했으며 9일 동안 44% 추가 상승을 했다는 게 미디어 업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한 채굴자가 거래소에 이체한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즉시 모두 팔린다고 해도 일일 거래량에서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면 유동성이 넘쳐났기 때문에 2만 1000개에 대한 물량이 적은 건 아니지만 다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이었다. 그래서 크게 충격을 받지 않았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좀 봐야 될까요? 차익 실현 메모리로 인해서 그게 나왔다. 오히려 전보 물량 그리고 수익 물량이 곁들여져서 나왔다. 그러면 이 시점 대비를 찍어서 보게 되면은 대략 가격 추이가 잘못 찍었네요. 가격 추이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대략 28일부터면 3천만 원 언저리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정고점을 돌파했던 직전 때니까 당연히 그 유동성이 넘쳐났고 그 유동성의 만큼 때마다 매도량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장이 조금 더 현실성이 있구나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펀드 운용 자산이 10억 달러 돌파했다는 소식이 인기가 그만큼 있다. 그리고 블록원의 비트코인 보유 자산 가치가 이오스의 시총의 2배 정도가 된다. 뭐 블록원이 갖고 있는 게 14만 개라고 하지만 블록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24만 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 이야기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팩트는 블록원이 갖고 있는 캐시카우는 많다. 그리고 저번에 댄라이머가 사임을 하면서 이오스에 대한 납폭이 커졌지만 단점과 장점 둘 다 이야기를 했어요. 요약을 하면 올해 그래도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 이행률이 거의 90%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 호재 부분은 그래도 올해 좀 먹을 만한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호재 나올 때마다 수익을 내는 조건으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단점도 많죠. 예. 메인 개발자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도 메인 개발자가 여러 명이 있지만 그래도 메인 개발자가 나왔다라는 것 단점 하나 그리고 메인 개발자 겸 간판 스타급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말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이오스에 대한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에 대한 인지도가 있었던 간판 스타였는데
그분이 나왔다는 거에 따른 추정자들이 많이 이탈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라고 요약해서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장점, 단점 더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그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이지리아가 구글의 비트코인 검색량 세계 1위를 먹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전에도 통화량 가치에 대한 하락이 오히려 비트코인만큼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도가 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국의 BSM 5년대 각국 CBDC 기반 범용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공공도시 노드 생성, 프레임워크 통합, 포털 구축, 그리고 유니온페이,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콘 등과 공동 구축해서 국가 허브 네트워크로 개발하는 부분으로 키워주겠다라는 내용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BSN에 대한 테마는 그때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초입부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도 이쪽에 대한 테마는 살아 있으며 이런 소식이 나와 줌으로써 코스모스가 급등이 나왔고 네오, 퀀텀, 온토리 다 같이 올라왔던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강력한 호재가 있거나 아직 과거에 단기적으로 호재가 끝났던 거 말고 장기적으로 호재가 계속 나갈 만한 그런 소식들은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보게 되면 좀 먹을 게 있다. 그리고 거래 주소가 최근 30억 달러어치 이더를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냐면 요거랑 겹쳐지게 됩니다.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했고 CME 부분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져감으로써 이제 민간거래소에서 장난을 못 치고 CME가 가져가고 2월 8일자에 이더에 대한 선물이 열리게 됩니다. 참고로 벡트와 CME에 대한 차이는 벡트는 현물 거래를 중점적으로 하지만 CME는 현물 거래는 아닙니다. 현물 기반 거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오히려 그만큼 많이 매집을 했다라는 의미는 롱 포지션 부분에 따라서 장기적인 롱 포지션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걸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에 있는 가격 추이를 보면서 예스맨이 바라보는 비트코인에 대한 추세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주봉 추이를 보게 되면 설명드렸다시피 안으로 볼린저 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된다? 그만큼 조정을 계속 받으면서 어떤 추세로 갈 것이냐, 이게 이런 지그재그를 보이면서 볼린저 밴드를 또 한 번 닫게 되는 구간이 나오게 될 것인데, 조정폭이 좀 크다라고 보면은 3,100에서 3,000만원 선에서 멈춰줄 것이고, 이게 진짜 약간 과하다라고 하면 3,000을 일시적으로 깰 때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그때 해지용으로, 진짜 해지용으로 좀 많이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볼벤 밑에 있는 기회가 왔었을 때 무조건 담아야 됩니다. 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기회는 없고 또 한 번 계속 쉼없이 달려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럼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갈 것이냐, 도미넌스를 꼭 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죠. 그럼 도미넌스 추이는 어떻게 볼 수가 있겠냐라고 보면은 약세와 행보가 좀 교차되면서 갈 것 같습니다. 즉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가 대략 68%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대략적인 추이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67, 68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11시 안정성 테스트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진국 기반들이 다 하면 그제서야 개발하면 너무 늦어버리고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은 무역 거래 규모가 대부분 7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CBDC로 다 바꾸는 시점이 만약에 도래를 하면 그 해당에 있는 그 국가에 있는 입맛에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무역
규모량을 뺏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테스트 다 해놓고 다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나머지 우리 합시다 할 때 그때 같이 하던지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연중 의장이 CBDC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기축통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기축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나라가 무력이 세죠. 힘이 있죠. 그래서 중국도 쩔쩔 매고 있는데 뭐 다른 나라 뭐 개기겠습니까? 오히려 유로나 엔화나 파운드 쪽은 뭐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아마 아시겠지만 이쪽만 되게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 미국은 아쉬울 게 없어요. 올라오면 갖다 때려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은 안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목표는 2등입니다. 2등. 네, 여기를 다. 그래서 여기에 통화에 대한 가치의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파워 연설 중 간단한 정리, 리플러 138님이 올려주셨던 내용인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든 말든 인플레이션이 오든 일단 무시하고 일단 정책을 만들어서 기업을 살리겠다. 기업에게 일단 돈을 해서 최대한 살려보겠다. 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을 완전 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온다. 언제든지 올 것이다. 안 온다라는 건 거짓말이고 언제까지 온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갈팡질팡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약간의 숨 고르기 장이 이제는 증시도 조금은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 끝으로 골드 시내는 지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비탈릭 씨인데요. 비트코인이 더 나은 질불 옵션으로 금에 대한 주장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젊은 세대들은 금이 아닌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값어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죠. 네. 금은 금보다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수단적 매개체가 많습니다. 활용 방안도 대략적으로 한 18가지 정도를 대입해서 쓸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부분은 금융 쪽입니다. 그래서 금융 쪽에 대한 블록체인은 먼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나머지 거는 좀 묻히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재미난 거는 제피모건 분석가 니콜라스 님도 앞으로 새로운 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활용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고 대중들은 대중화가 되면 그만큼 이쪽에 대해서 많이 필요로 하다라는 게 일반화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금보다 더 쓰임새가 높고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 당연히 금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날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 주장도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2020년 암호화폐 세금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 해가지고 보는 내용인데요. 잊을만하면 이런 내용 잊어먹을까봐 한 번씩 다뤄보는 겁니다. 조인디의 고란 기자님이 이런 내용을 좀 잘 다뤄주시는데요. 보게 되면 포인트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입선출법 예시 2022년 1월 1일로 가정을 해서 5월달에 비트코인 5천만 원대 한 개 구매, 6월달에 6천만 원대 한 개 구매, 12월달에 돈 필요해서 한 개 1억 개 판매. 이 경우에는 세금이 얼마이냐? 선입선출법으로 가장 먼저 산 비트코인 5천이 기준이 된다. 판매 1억 개 차이에서 5천만 원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22%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며 그리고 취득가의 평가 방법은 원래 가지고 있던 코인 가격 4천 그리고 1월 1일 기준으로 코인 가격 5천만 원일 때 어떤 거 기준으로 할 거냐라고 하면 이 둘 중에 하나 가장 높은 거 기준으로 가져간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국내 거래소 상장이 안 돼 암호화폐 시가는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하니까 코인마켓캡이나 데이터 제공 기업에 대한 평균치를 내던지 아니면 그 중에 하나를 지목을 해서 아마 가져가게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깊숙하게 생각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과연 있을까요? 지금도 해당에 있는 이 법률 부분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논란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전 예시를 보게 되면 500만원 이익으로 300만원 팔았다. 계산은 200만원일 때 세금을 물린다고 되어져 있는데 세금을 안 내죠. 이건 예시는 잘못됐습니다. 왜? 250만원을 제외한입니다. 이건 세금을 안 내요. 500에서 300 쳐서 200만원이면 세금 안 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시가 또 하나가 있는데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취득가의 기준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해도 제일 마지막에 사서 팔았던 시점으로 되기 때문에 기존에 내 4천만 원대 가장 고가 기준으로 해당은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금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두드려 맞습니다. 예, 두드려 맞아요. 안 걸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근데 걸리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문제를 만들면 문제가 돼요. 예. 해외 거래소나 덱스, 국세청의 관할박 거래소는 어떻게 될 거냐? 국세청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아유, 고객님 세금을 내려고 왔는데 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아요. 너 안 냈어? 추징금. 때리는 쪽입니다. 내가 굳이 소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소명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안 하면 안 한 만큼 추징을 더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 법률을 제대로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고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도 있고 최근에 안전 법률 개정안도 좀 논란이 크죠. 뭐 세계에서 제일 강한 어, 수준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적으로는 웬만하면은 한국 거래소를 쓰는 게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만약에 해외 거래소를 쓴다라고 해도 한 번이라도 한국 거래소에 대한 이력이 남아져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한 22%를 추징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없고 오히려 더 금액이 크게 나오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전체 그냥 이득으로 다 잡혀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법규가 약간 부실하다고 해서 얘네들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없는 대로 그냥 그대로 때리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억울하겠지만 어쩌겠어요. 네. 이 나라 법이 그러하는데. 이 나라, 이 나라에 있는 국회의원을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이 뽑았죠. 국민이 똑똑하지 않아서 국회의원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뭐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아무튼 그러하고요. 네. 많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부동산은 좀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을 사는 건 좀 아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매력이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 왜냐면 지금 부동산은 사게 되면 무조건 추적조사에 TF팀이 이미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인들 통해서 알아봤는데 TF팀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무조건 거금이 들어왔다. 무조건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조금 쉬었다가 매수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저의 좀 조언일 뿐이고요. 그리고 리플의 변호인이 21명이 선임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겠다는 거죠. 근데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인맥이 더 셀까?
여기 21명이 더 쓸까? 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고요. 과거에는 스텔라가 리플 뭐 유튜버 분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 스텔라가 오히려 스캠이다. 스텔라는 나쁘지. 스텔라는 조만간에 망할 것이다. 오히려 스텔라가 더 잘 나가게 됩니다. 예, 오히려 반대로 됐죠. 독일 대형 부동산 스텔라 블록체인으로 2천만 유로 상당의 디지털 채권을 또 발행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스텔라가 훨씬 더 문제 없이 또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스텔라와 비슷한 형태로 구축을 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드가 어떻게 보면 좀 똑똑하다라고 볼 수 있죠. 모델링을 보게 되면. 근데 리플은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에스크로 물량으로 인해서에 대한 충당금에 대한 매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걸 놓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고박스 대표가 아마비 H 서비스 고파이에 380억 원이 모였다. 그만큼 시장에 다시 인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잘 모여지고 있고요. 코인베이스가 채굴포 업체 타이탄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테더의 H금 보관은행 델텍 고객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다. 라고 해서 바하마 제도에 있는 이런 데에 있으니까 이걸 확인이 안 되지. 네, 아무튼 그렇더라는 거. 그리고 미 금융당국 트래블룰 입법 예고 기간을 연장했다. 이거는 뭐 특례로 인해서 연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예정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이 채굴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새 채굴하는 거에 대한 뭐 가치 평가를 조금 더 높게 쳐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채굴 자체가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 보았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 시점에 있었을 때 좀 쉬어가는 부분에 있었을 때 이제 신규 구독자 부분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구독자 부분으로도 분석을 해보면 젊은 층들이 구독자분이 꽤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만큼 젊은에 있는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거래소의 평균 70% 정도가 신규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더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앞으로 이 조정에 있는 부분이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 너무 좀 뒤로 가야 되는데 인터넷이 너무 꾸지다 보니까 이게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각도, 자, 제가 맨날 신규 구독자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각도와 자, 각도 기억해 두세요. 거의 90도에 가깝죠. 이 각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조종이 좀 크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저 때는 기관들이 많이 사줬던 비중이 없어요. 근데 지금 공개된 기관들에 대한 평단가가 높습니다. 일단 그게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이 조정 폭이 그렇게 크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온다라고 해도 이 과거에는 이 꼬리표 있죠. 제가 단타를 옛날 때부터 트레이딩을 오래 해왔던 부분으로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보게 되면 이 라인 위주에서 거의 멈춰줄 겁니다. 그거의 기반 요소는 볼린저 밴드 부분에 있는 하단이 올라오고 있고 그만큼 매도 거래 수치 비중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나오는 것처럼 지금 뉘앙스가 보여지지만 그러면 이게 계속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진 않죠.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보면 이렇게 계속 늘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실질적으로 계속 중간중간마다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확 줄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쉬어가는 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 대한 주요 요소에 대한 그런 것만 보아도 아직 악재가 나온다고 해도 그 호재를
뒤덮을 수 있을 만한 그 슈퍼급 악재라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밀릴 때는 무조건 비트를 헷지로 제발 가져가 봅시다. 예, 그리고 알트는 평단을 낮추는 부분으로 가져가긴 하되 어느 정도 올해 안에 좀 테마가 있는 거 위주로, 그리고 유동성이 웬만큼 나오는 거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건 거래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래량 상위에 있는 알트코인들 위주로. 그러니까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미국계 코인, 일본계 코인, 중국계 코인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셔도 되고, 최근에 트렌디한 기술 부분으로 보게 되면 뭐 디파이, 랩핑 뭐 이런 부분, BSL, 뭐 인터체인 이런 쪽이 되겠죠. 이런 쪽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걸 또 사든지, 아니면 기존의 비트와 연관성이 있는 코인을 사든지, 아니면 이더와 연관성이 있는 코인을 사든지, 아니면 이거를 살 때도 비트를 하나 샀으면 비트 계열을 사는 거 아니고 오히려 알트를 사고, 알트에서도 알트를 샀으면 여기서 알트를 또 사는 게 아니라 비트가 있냐 없냐를 보고 비트를 해지용으로 제발 사고, 그런 형태로 해야 이게 마이너스 폭이 조금 덜하지. 이 시장은 마이너스가 한번 시작을 하면 여기에서 내가 샀던 게 30일 떨어졌다고 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것보다 시총이 더 낮았던 코인을 사게 되면 이건 50%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조금 덜 먹더라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는 비중으로 포트를 좀 가져가 보고, 몰빵은 안 돼요. 분산 투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최소 못해도 2개, 진짜 최소 못해도 2개. 예. 해지용으로 하나, 그리고 비트를 들고 있으면 최소 3개. 여러분들 욕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번 사태에 있어서 코리니 분들은 제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유 있는 거 위주로 제발 좀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있는 위주로. 네, 이유가 없는 거는 잘 못 가요. 아셨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유가 있는 거,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 위주로. 그러니까 호재가 있고 그 호재가 단발성이 아닌 거면서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비트와 연관성이 있으면서 또 이더와 연관성이 있으면서 그거에 따라서 디파이도 연관성이 있으면서 물량이 거의 묶여서 안 나오는 거 위주로 이렇게만 보셔도 충분히 본인이 나중에 이 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어도 그렇게 실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발 그렇게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 이런 내용 알트코인들도 뭐 7,000개, 8,000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업비트 좋잖아요. 보게 되면 여기 뒤에 다 정보 봐서 이 뒤에 보면 다 트위터 부분도 다 여기에서 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기가 다 편합니다. 그리고 트위터 소식이 제일 빨라요. 예, 트럼프가 그렇게 길들여 놓은 것도 있고 잭 도시가 많이 그렇게 또 해주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소식만 잘 챙겨보고 조각만 잘 맞춰봐도 다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금융의 트렌디, 블록체인 금융 트렌디에 잘 따라서 당장 수익원을 맞추는 것보다 추세적 관점으로 해보면 그런 게 테마가 한 번쯤은 꼭 튄다라는 걸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